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생산과 투자, 수출, 물가 같은 경기 지표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불황 탈출 기대감도 나옵니다만 최근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론이 아니라도 잘 살펴보면 위험 요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시작된 실물 경기 개선세는 지금 전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4월 수출은 역대 2위, 3월 일자리 증가폭은 46만 개 이상으로 15개월 만에 최대였고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대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걱정 일색이던 정부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물가 하락과 생산 위축의 악순환, 즉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았던 물가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넉 달째 2%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유류나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 체감도 큰 분야를 중심으로 2배가 된 상승률은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이지만 수요 부족과 디플레이션 걱정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저성장과 불황을 드디어 벗어나는 걸까?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4월 물가 상승률 중 0.48%포인트는 작년 배럴당 3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입니다. 비교치가 워낙 낮다 보니 발생한 수치상 착시입니다. 유가 상승이라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올해 연말쯤부터 다시 물가가 낮아지면서 어쩌면 1% 중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수출 호조 역시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에 지나치게 의존한 측면이 있고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한 장애물은 돌출한 상태입니다. 실물 경기 회복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중국발 사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판매가 2달째 휘청거렸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4월 판매량은 36만 4,225대와 20만 9,832대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1.7%, 13.2% 급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해외 시장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데 중국 시장 판매량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GM은 전년보다 2.8%, 쌍용차는 17.8% 줄었습니다. 4월 판매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르노 삼성차만 2.1%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롯데월드타워와 월드몰에 402만 명이 몰렸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진 가운데 나온 성과란 점에서 이 초고층 빌딩이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공식 개장한 롯데월드타워와 저층부 쇼핑몰 월드몰에 402만 명이 찾았습니다. 일평균 13만 4천 명, 주말 평균 19만 6천 명에 달하는 인파입니다. 지난달 롯데월드몰 내 매출은 전달보다 33.6%, 명품관인 에비뉴엘과 롯데마트도 10에서 20%씩 매출이 늘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들의 발길이 준 가운데 나온 수치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와 관광산업에서 라이벌인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입증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0년 마리나 베이 샌즈가 문을 연 후 8년 만에 관광객 61%, 관광 수입은 74%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1,570만 명, 관광 수입은 19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012년 세워진 일본의 도쿄 스카이트리는 634m 전파탑이 들어선 후 연간 2천만 명, 대만 101 빌딩도 연간 1,000만 명 방문으로 3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이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된 것은 그 성공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권에 온기를 돌게 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물품을 납품받아 상생의 길을 걸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년 신사옥 착공에 들어가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5.18 민주타워를 추진 중인 광주, 청라 시티타워 첫 삽을 준비 중인 인천 등 자치단체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마포구 등 19개 구의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37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강남구가 3,6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3,320만 원, 마포구 1,938만 원 순으로 최고 가격을 기록 중입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마트나 백화점의 갑질 행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2012년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도입됐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엔 대형 백화점 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보윤 기자입니다.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백화점 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백화점 6개사의 위와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상위권 백화점뿐 아니라 NC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등 중위권 백화점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매장 점유율을 두고 납품업체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상 백화점은 지배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질 행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서 계약서는 한참 뒤에나 주는 건 백화점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진 지 오래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백화점 6곳 중 5곳이 이 같은 행태를 이어왔고 건수는 무려 12,000건이 넘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백화점 판촉 행사에 들어가는 사은품 값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수두룩했습니다. 또 매장을 개편하면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일부 매장에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까지 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백화점들은 이 같은 행위로 일제히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개별 납품업체가 곧바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이를 갚느라 지난해 가계 이자 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예적금 금리는 묻고 대출 금리만 올린 은행들의 수익은 크게 늘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계가 벌어들인 이자 소득은 36조 1천억 원으로 2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출은 급증하면서 가계의 이자 소득에서 이자 지출을 뺀 이자 수지는 5조 7천억 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낸 이후 첫 적자입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돈이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죠. 반면 은행들의 수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4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순이익이 31% 급증하며 벌써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는 묶어놓고는 대출 금리만 올리는 영업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이유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지난해 말 3.29%에서 올 3월 3.43%로 0.14%포인트 올렸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예금 금리는 오히려 1.49%로 0.07%포인트 내렸습니다. 은행들의 이런 영업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다음 달 30일 끝날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의 연장 검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선정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난주 국내 조선 빅3가 일제히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사 회생에 대한 안도도 잠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로 업계는 침울한 모습인데요. 후진국형 사고에 조선강국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국내 조선 빅3가 일제히 흑자를 기록하자 업종 불황이 허덕이던 조선업계에 간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사 회생했다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상심에 빠져 계신 유가족,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조선소 인명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조선대형 3사에서는 총 7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불이익을 염려해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 수를 더하면 인명사고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 탓에 작업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무리한 작업이 일반적이고 결국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전을 중심으로 한, 특히 사람 목숨을 중심으로 한 그 작업 환경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업장에 들어와서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기에도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고로 전 사업장이 생산 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선박과 해양 플랜트 건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곽진영입니다.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배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배달 종사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 과로, 질병 등의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무리한 시간 내 배달을 종용하거나 고장난 오토바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배달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가전기기의 진동 또는 소음 때문에 불편 느끼신 경우 많을 겁니다. 특히 세탁기는 작동 시간이 길다 보니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도 자주 지적되는데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16개가 서로 다른 2대의 세탁기에 장착돼 있습니다. 탈수 버튼을 누르자 왼쪽 일반 드럼 세탁기에 올려둔 와인은 흘러 넘치는 반면 통돌이와 드럼 세탁기를 한 대로 합친 제품은 미동도 없습니다. 세탁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실험실입니다. 41개의 마이크가 사람의 귀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소음까지 측정해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측면에 새겨진 팔각 무늬와 빨래 무게를 맞춰주는 쇠구슬 밸런서 등 40여 개의 과학기술이 들어간 덕분에 진동과 소음도 각각 70%와 50% 이상 줄었습니다. 세탁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소리도 듣기 좋은 물을 흐르는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의 구조나 재질 이런 설계들을 변경해서. 다른 회사의 이 세탁기에는 자동차에 쓰이는 서스펜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탈수 모드의 세탁기가 1분당 1000회의 빠른 속도로 돌았는데 12시간에 걸쳐 무려 3.3m의 카드를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가정용 청소기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터 재설계는 물론 공기가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 소음을 줄이는 등 전체적인 소리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진동을 줄이는 에어컨 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를 위한 알짜 정보를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오늘도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분들이 아주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강설희 아나운서는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투데이 고용 플러스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알죠. 공무원 맞죠?
네,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면요. 13에서 24세의 청소년 가운데 23.7%가 선호하는 직장 1위로 국가기관을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2위는 대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를 살펴보니까요. 1위가 33.2%의 응답률을 얻은 적성과 흥미였고요. 2위는 27%의 응답률을 차지한 수입이 차지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적성, 흥미 또는 수입 때문에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안정성을 보고 선택하는 직업일 텐데 말이죠. 수입을 중요시한다면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 시청자가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소해드리고 싶은 저 구보나가 이 공무원과 회사원의 평생 월급을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역시 우리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입니다. 공무원과 회사원의 평생 월급 비교,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 일간지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흥미로운 조사가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2만 4,574명을 대상으로 연금을 포함한 평생 수입을 분석해서 추정한 연구조사입니다. 이 비교 대상은 7급과 9급 공무원과 민간 사업장 근로자였습니다. 네, 7급, 9급 공무원이면 연봉은 적지만 안정성 때문에 매년 경쟁률이 40대 1을 넘는 인기 직종이잖아요. 평생 소득이 민간 사업장 근로자와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 연봉을 비교해봤는데요. 이 평균 연봉은 예상하셨다시피 민간 기업 근로자가 7급, 9급 공무원보다 약 17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30년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적 연소득을 계산해봐도 민간 기업의 근로자 소득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공무원보다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전제가 빠져 있다. 소득을 계산하는데 또 다른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 근속 연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년은 보통 60세로 평균 근속 연수가 최소 30년 이상이라는 건데요. 반면에 IMF 이후에는 빈번해진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서 이 사기업의 경우엔 평균 근속 연수가 최대 20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15년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네, 잊고 있었네요. 언젠가부터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5, 6도와 같은 이런 블랙 유머가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7급과 9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정년까지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은 최대 14억 5,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이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인 15억 9,700만 원보다 약 1억 4천만 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민간 기업에서는 30년씩 일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속 연수를 감안을 해서 25년간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요. 평생 소득이 12억 6,500만 원으로 공무원보다 약 2억 원 정도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공무원은 사기업의 일반 근로자들보다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비용까지 따진다면 공무원의 소득에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도 공무원은 최장 3년까지 보장되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무려 20%나 됩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수당이 최대 월 200만 원까지로 받을 수 있도록 인상도 된다고 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전체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률은 이제 겨우 10%인데다 이 수당 한도도 공무원보다 낮고 승진의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같은 소득 역시 공무원 시험에 붙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시를 준비하다가 포기를 하고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또래들보다 평생 소득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공시를 준비하느라 5년 정도 늦게 회사에 취직한다고 감안을 했을 때 공시 기간 동안 쓴 학원비, 교재비 등을 감안하면 30년 근무한 일반 근로자와 4억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매서운 공시 전쟁에 무작정 도전하는 것도 마땅한 해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은 공무원과 회사원의 소득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평생 소득이 공무원을 선호직업 1위로 만든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고용 불안이 없는 세상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또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대의 청춘들이 무작정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